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언제냐고 누가 묻는다면 주저없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 친구를 끝까지 믿은 그 순간이고, 두 번째는 그가 소개해준 여자를 의심조차 하지 않고 제 아내로 맞아들였던 선택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최악의 결정이었습니다. 민재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의 동기였고 10년 넘게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함께한 사이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중마고우라 하기엔 늦게 만난 인연이었지만 그만큼이나 가까웠습니다. 술자리에서도 시험 기간에도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우리는 함께 붙어 다녔습니다. 허세가 좀 있고 말이 많아 가끔은 사람들에게 질린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적어도 제게 그는 가장 믿을 만한 친구였습니다. 자신이 친구를 끔찍이 아끼고 결코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입버릇처럼 말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의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처음 만난 건 그 민재의 소개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을 먹던 자리에서 민재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야, 넌 진짜 괜찮은 여자 만나야 한다. 내가 요즘 알게 된 사람이 있는데 너랑 잘 맞을 것 같아. 소개시켜 줄까?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려 웃어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빛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민재는 원래 어떤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쉽게 말을 뱉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이상한 사람을 두지 않는 성격이었고 본인 스스로도 인간관계를 매우 따지며 유지하던 사람이기에 저는 괜히 기대가 되었습니다. 얘가 굳이 저런 말을 한다면 뭔가 확실히 괜찮은 사람이겠지. 제 마음속에는 이미 그 말을 믿어버린 단순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재가 약속을 잡아 저를 어느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그 자리에 은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에 수수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렸고 화장은 거의 없는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시선을 마주치면 약간 부끄러운 듯 고개를 살짝 숙이거나 돌리곤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화려하고 눈길을 확 잡아끄는 타입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날 처음 느낀 인상은 조용하면서도 안정적인 사람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성격의 사람과는 쉽게 어울릴 수 없다고 늘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사소한 대화 속에서 편안함을 감지했습니다. 사실 첫 만남에서부터 큰 호감이 있던 건 아닙니다. 다만 민재가 옆에서 계속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고 제가 말을 놓지 않으면 어색할 것 같은 묘한 압박이 흘렀습니다. 그는 이후로도 틈날 때마다 제가 은정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의도적으로 주선했습니다. 술자리를 핑계 삼아 동아리 친구들 모임을 빙자해서 혹은 그냥 뜬금없이 둘이 따로 만나봐라며 떠밀듯이 장을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여겼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게 그의 유도였던 겁니다. 만남이 이어지면서 저는 점점 그녀의 조용함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은정은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화든 경청하는 태도,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려는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직업은 문화센터 강사라고 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진지했고 부모님은 지방에 계셔서 혼자 산다 했습니다. 제 눈에는 안정적이고 성실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갈수록 그녀에게 끌렸습니다. 연애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나이가 차 있었고 결혼을 미루고 싶지 않았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6개월쯤 지난 시점에 저는 조심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이라면 그녀가 조금은 망설일 거라 생각했지만 은정은 오히려 단호하게 좋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만으로도 저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민재에게도 저는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술자리를 함께하며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내 덕분이다.
내가 이런 여자를 만났고 인생에서 드디어 안정을 찾게 됐다. 그는 특유의 능청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제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내가 내 결혼까지 챙겨줬다. 앞으로도 내가 지켜볼 거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웃으며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평소처럼 친구끼리 주고받는 너스레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훗날 나를 얼마나 소름 돋게 만들 줄은. 결혼 생활은 초반에는 무척 평탄했습니다. 은정은 깔끔하게 집안을 돌보고 저를 배려하며 함께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큰 싸움은 없었습니다. 성격이 내성적인 만큼 말이 부족해 가끔 답답하기도 했지만 제가 바라는 결혼 생활의 안정과 평화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드디어 안착했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1년쯤 지나면서부터 작은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은정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마다 고개를 잔뜩 숙여 화면을 가리거나 손바닥으로 화면을 덮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행동이 없었기에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사적인 메시지겠지. 누구에게든 개인적인 대화는 있을 수 있지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한 것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은정이 민재와 너무 자주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민재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술자리를 좋아하긴 했지만 일상적 연락은 최소한으로 하던 사람인데 아내와는 대화가 잦았습니다.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슬쩍 물었습니다. 요즘 민재랑 자주 카톡하는 것 같네. 은정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오빠가 이런저런 조언을 해줘서요. 저는 그 대답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했다고 하는 게 맞겠지요. 그는 제 친구였고 아내였으며 저는 두 사람 모두를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안의 불안한 기운을 억누르며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은정의 태도는 더 멀어졌습니다. 함께 있어도 시선은 휴대전화를 향해 있었고 제 눈을 피하려는 행동이 잦아졌습니다. 감정의 실이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건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는 집에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늘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밤 9시가 넘어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수십 번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11시가 넘어서야 은정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어요. 핸드폰 배터리가 다 돼서 연락 못했어요. 말은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녀의 옷에서 전에 맡아본 적 없는 향기를 느꼈습니다. 평소 뿌리지 않던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였습니다. 화장은 지운 듯 희미했지만 립스틱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색했고 낯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눕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새벽까지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불길한 그림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제 아내와 제 친구가 나란히 웃는 그림자, 제가 보지 못한 시간 속에서 맺어진 그들의 관계들. 그 순간 제 안에서 직감이 분명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이 모든 게 끝까지 밝혀져야 한다. 다음 날부터 저는 아내의 행동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외출 여부, 휴대전화를 붙드는 시간까지. 저는 이제 더 이상 순진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에 의한 믿음을 멈추고 사실과 행동을 관찰하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의 불안은 증거를 찾으려는 집착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민재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너 요즘 은정이랑도 자주 연락하는 거냐? 민재는 순간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그냥 가끔 연락하는 정도지. 저는 그의 얼굴을 보며 바로 알았습니다. 오래 함께한 친구였기에
눈빛 한 줄기만으로도 거짓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놓고 몰아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확신을 굳혔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엔 제가 모르는 진실이 있다.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의 균열은 더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친구 사이에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흐른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의심인지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휴대전화를 붙잡은 아내의 옆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저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괜히 의심하기는. 내가 예민해서 그렇지. 민재는 오래된 친구고 은정은 내 아내다. 그 둘 사이엔 아무 일도 없다. 그러나 그 말은 더 이상 저 자신조차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운명은 묘하게도 결국 제게 확실한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그건 너무도 사소한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주말 집안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박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쓰던 물건들이고 한동안 잊고 지냈던 기념품들이었습니다.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었고 안에는 낡은 사진, 강의 노트, 그리고 전자기기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제 눈에 들어온 것은 USB 하나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과거 민재가 저에게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대학 시절 우리가 함께 찍었던 영상들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학창시절 추억을 다시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저는 별 생각 없이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처음에 나타난 것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여행, 모임, 연습실 같은 이름의 폴더들이 있었고 안에는 동아리 행사, 겨울 산행 같은 영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몇 개를 확인하다 저는 아주 특이한 폴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름은 수정본이었습니다. 다른 폴더들보다 글씨가 작은 듯 묘하게 숨겨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마우스를 움직여 폴더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단 하나의 영상 파일만이 있었습니다. 파일명은 알 수 없는 날짜와 숫자 조합이었고 기록된 날짜는 7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3학년 무렵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었지만 그 파일 속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을 거라는 강한 예감이 몰려왔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제 손가락은 떨렸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어두운 실내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익숙한 가구와 벽, 좁은 공간에 흩어진 음료 수병들, 분명 대학 시절 저와 친구들이 드나들던 동아리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화면 속에 두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상 속에 보이는 건 바로 제 친구 민재, 그리고 제 아내 은정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화면을 꺼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붙은 채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정은 제가 알던 모습과 너무 달랐습니다. 조용한 성격의 아내는 그곳에서 민재와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밝았고 웃음소리는 제가 지금껏 들어본 그녀의 웃음보다 훨씬 자유로웠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은정은 가짜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민재 또한 화면 속에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능청스럽게 그녀를 챙기고 그녀의 머리칼을 쓸어 넘겨주며 장난스런 표정으로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분명 연인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의문이 한꺼번에 풀리는 듯 했습니다. 왜 은정이 민재와 그렇게 자주 연락을 했는지, 왜 저와 있을 때 시선을 피했는지 그 모든 것들이 설명되었습니다. 처음엔 혹시 날짜가 조작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민재의 옷깃에는 그 당시 동아리 명찰이 달려 있었고 배경은 분명 동아리방 풍경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졸라오듯 아프고 머릿속이 하얗게 가려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영상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볼수록 더 깊은 배신감만이 제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제가 가장 믿었던 두 사람, 평생의 친구와 인생을 함께하자 다짐했던 아내. 그들이 제가 오기 훨씬 전부터 서로에게 마음을 주고 있었고 그 사실을 숨긴 채 저와 결혼했다는 끔찍한 진실. 숨이 막혔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있던 저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손이 떨려 키보드조차 제대로 누를 수 없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앉아있던 저는 어느 순간 스스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 소개해줬던 거지? 둘이 이미 알고 있었는데 왜? 그 질문은 스스로 답을 할 수 없는 두려움이 되어 저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곧장 민재의 SNS와 은정의 옛 계정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심지어 민재가 한때 운영하던 블로그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던 중 블로그에 오래된 게시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년 전 민재가 올린 여행 사진이었습니다. 장소는 강릉 바닷가였습니다. 해안도로 사진이었는데 창문 반사에 희미하게 잡힌 여성의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은정이었습니다. 제 사랑을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온 것이 그 친구였고 그 여자가 그 친구의 옛 연인이었다는 사실이 이제는 뼛속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끝내 아내의 휴대전화를 열어보았습니다. 평소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던 습관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건 제가 원하지 않던 현실이었습니다. 민재와 은정의 대화방. 내용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뚜렷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땐 우리가 참 철없었지. 넌 아직도 내가 준 반지 끼고 다니냐? 내가 했던 말 난 아직도 그대로야. 분명 연인의 관계에서나 건넬 법한 대화였습니다. 지난 날을 회상하는 듯 보였지만 대화의 온기는 여전히 현재형이었습니다. 단순한 친구끼리 오갈 수 있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분노가 뇌리를 지배했습니다. 대체 왜 그랬던 걸까? 나를 바보로 만들고 내 결혼 자체를 기만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인가? 더 이상 제 안의 화산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직접 민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카페에서 마주 앉은 민재는 예의 그 익숙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야,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급해?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꺼내 USB에서 본 영상과 은정과의 대화 기록을 그의 눈앞에 던지듯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 반응만으로 이미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그는 한참 입을 떼지 못하다가 마지못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오래전 일이야. 그땐 진짜 우리가 근데 너한테 소개해줬을 땐 이미 끝난 거였고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는 더 이상 그 어떤 사과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끝났다고? 그러면 왜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반지를 끼고 그따위 말을 주고받아? 끝났다고? 내 눈에는 지금도 이어져 있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아내 앞에 모든 것을 꺼내놓았습니다. 처음에 은정은 부인했습니다. 그건 예전 영상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민재랑은 이미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증거를 하나하나 꺼내놓자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사귀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결혼할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미안해요. 그녀의 입술에서 나온 미안해요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들켜버린 사람의 당황이 묻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죄책감도 후회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결혼은 기만이었다. 신뢰는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이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순식간에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찔러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은정과 민재 두 사람 모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그리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버린 이 기만의 결혼을 법적으로 끝내겠다고. 민재와 은정의 과거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진 관계. 저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배신감 속에서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법의 힘을 빌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설명하면서도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낯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절친한 친구가 제 아내를 소개해 줬는데 사실 그 둘은 이미 결혼 전에 교제한 사이였고 결혼 이후에도 은밀히 연락을 이어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증거와 함께 확인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떨림 속에는 분노가 억눌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변호사가 곤란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드렸습니다. USB에 담긴 7년 전 영상, 민재 블로그 캡처본, 은정의 메시지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카페에서 민재와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정리하던 그는 이내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남편분, 이건 기망 결혼으로 다툴 수 있고 민재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간남 소송이 가능합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는 게 결정적이에요. 영상, 사진, 녹취록 이 정도라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 웅크려 있던 절망이 조금은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구나. 모든 게 사실이구나. 내 직감이 옳았구나. 제 삶을 짓눌러 오던 혼란 속에서 오랜만에 뚜렷한 확신을 얻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즉시 절차를 밟았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이혼 소송으로 동시에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재에 대해서는 상간남 소송장을 제출했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쌓아왔던 긴 시간을 배신한 그에게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은정의 부모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불쑥 들어온 전화에서 장모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만남의 자리는 한적한 찻집이었습니다. 장모님은 흰 얼굴로 눈가가 붉어진 채 저를 마주했습니다. 우리 은정이가 철이 없다 해도 마음만은 진심이었을 거야. 오래 전 민재를 만났던 건 사실이지만 끝난 사이라고 했어. 그래도 내가 더 좋다고 말하던 아이였다. 그 마음만큼은 믿어주면 안 되겠니? 저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모님 마음이 진심이었으면 결혼 후 연락을 끊었어야죠. 그런데 여전히 반지를 끼고 있고 그때 그 말 아직 기억해? 그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그게 어떻게 끝난 건가요? 전 지금까지 기만당했습니다. 그 순간 장모님의 눈빛은 흔들리더니 결국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 뒤로 은정의 가족은 저와 일절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마도 이 문제를 굳이 드러내기보단 조용히 묻고 넘어가고 싶었던 듯 했습니다. 민재는 소송장을 받은 뒤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참 동안 통화 버튼을 누를지 고민했지만 결국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당황과 억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야, 우리가 친구인데 이렇게까지 가야 하냐?
그건 다 과거 얘기잖아.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 않냐. 증거라고 해봐야 옛날 얘기뿐이잖아.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법정에서 직접 말해라. 그 뒤로 민재에게서의 연락은 끊겼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은 생각보다 길고 버거웠습니다. 회사 일에는 도무지 집중할 수 없었고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결국 저는 휴직계를 제출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무너지는 듯 했고 대인 기피가 찾아왔습니다. 제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뜻밖의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인스타그램을 켰을 때 낯선 사람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혹시 민재라는 사람과 법적 문제로 다투고 있지 않으신가요? 발신인은 자신을 민재의 옛 여자친구라고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민재와 함께 찍은 과거 사진들과 메시지 일부를 증거처럼 보여주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그 사람한테 크게 상처받았어요. 그는 늘 여러 여자를 동시에 만났어요. 사랑받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그게 병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의 의문이 전부 명확해졌습니다. 민재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도덕적 관계를 지키려 한 적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늘 여러 사람을 동시에 만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처 입혔으며 저마저 파괴했던 겁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새로운 제보를 전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비도덕적인 관계를 이어온 패턴은 재판 내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은 증거로 가치가 있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의 동의를 얻어 진술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나 혼자만 겪은 배신이 아니라 그가 반복적으로 가해자였음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제 사건은 점차 명백한 불법 행위로 굳어져 갔습니다. 문제는 재판의 과정이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정에 앉아 있으면 민재가 저를 바라보며 늘어놓는 거짓말이 제 귀를 뒤틀리게 했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일 뿐이라든가 지금은 아무 일도 없다는 말. 눈앞의 증거를 보고도 녹취와 사진, 문자들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회피하는 말만 내뱉었습니다. 은정은 초반 몇 번 출석한 뒤엔 아예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그대로 거리를 두고 변호사를 앞세워 형식적으로만 대응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단단히 견뎠습니다. 분노에 휘둘리면 오히려 제가 약자가 되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와 사실만으로 대응했습니다. 제가 법정에 나갈 때마다 스스로 되뇌던 말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미쳐 날뛸 사건이 아니라 진실이 드러날 사건이다. 날이 흐르고 재판은 서서히 끝을 향해 갔습니다. 재판은 길고도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끝은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손에 땀을 쥐고 판결문을 받아들었습니다. 법원은 민재에게 3천만 원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고 은정에게는 이혼과 함께 5천만 원 위자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을 울릴 때 제 귀에는 웅웅거리는 울림만 남았습니다. 제가 제출했던 영상, 블로그 캡처, 녹취록, 문자와 사진들, 그리고 민재의 전 여자친구가 내어준 진술까지. 그 모든 것들이 판결을 내리는데 결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류에 찍힌 숫자만 본다고 해서 마음속의 허망함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그 순간 누군가라면 환하게 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의를 얻었다, 법이 인정해줬다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 심정은 달랐습니다. 법이 판결한 위자료 몇 천만 원 따위로는 제 안에 깊게 파인 배신의 상처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따내고자 했던 결과를 손에 쥐고도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법정에서 나오며 제 발걸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재는 이 소문으로 회사에서 곤경에 처했습니다. 사내에는 이미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누구네 부부가 이혼했는데 아내가 민재랑 몰래 호텔 다녔대. 같이 모임도 했었다던데 진짜 인간 쓰레기 아니냐. 자기 이미지에 누구보다 집착하던 사람이었기에 결국 민재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다른 경로로 전해 들었습니다. 인맥이 좁은 사회라 금세 퍼졌습니다. 오랫동안 자기를 포장해온 민재는 결국 자기가 쌓아온 가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그 후로 민재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SNS 계정도 모두 삭제했습니다. 연락처를 바꾼 것 같았고 사람들 앞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인맥을 끊었고 흔적을 지워나갔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만든 감옥 속에서 도망치듯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낙인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업계 주변으로 퍼진 소문은 그를 언제든 다시 불러냈습니다. 은정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혼 판결이 내려진 후 그녀와의 고리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지나지 않아 은정의 근황이 제 귀에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녀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답니다. 동네 주민들은 이미 그녀가 누구인지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뉴스에 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역 사회는 좁았습니다. 저 사람 그 유명한 사건의 여자 맞다더라. 그런 말들은 결국 은정을 사회에서 고립시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칼날이었습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진실은 흘러나갔습니다. 은정은 결국 그 일을 그만두고 또 다른 곳으로 일터를 옮겼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가든 낙인은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결국 이곳저곳 전전하며 누구에게도 쉽게 정착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결혼 후 함께 살았던 집은 너무 많은 기억을 안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 때마다 함께 웃으며 들어오던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고 침대에 누우면 그 곁을 차지하던 그림자가 아른거렸습니다. 모든 게 날카로운 조각이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사 당일 빈집에 서서 한 바퀴를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려 있었던 사진의 흔적, 한때 함께 골랐던 가전제품들, 구석에 남은 자잘한 흔적들. 하나하나가 흉터처럼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집을 떠나는 일은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복직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동료들은 우회적으로 배려해 주었고 저는 바쁜 업무에 스스로를 몰아넣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머릿속을 지배하는 분노와 배신의 기억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다시금 제 삶을 흔들었습니다. 인스타그램 DM으로 처음 연락을 해왔던 민재의 옛 여자친구가 다시 저를 찾은 겁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제보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잘 지내시나요? 그때 도와드리고 나서 계속 걱정돼서 연락드렸어요. 저는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만나 차를 마셨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며 공감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저는 오랜만에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새로운 관계를 원했던 건 아닙니다. 그저 저처럼 같은 상처를 겪었던 사람과 눈빛을 마주하고 서로의 고통에 귀 기울일 수 있었다는 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 나도 여전히 사람을 믿고 싶어 하고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는구나. 그건 절망 속에서 얻은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내 심장 깊은 곳에는 여전히 굳은 치욕과 분노의 잔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친구가 칼을 꽂았고 내 아내는 날 속였습니다. 그 사실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상처가 사라지지 않는다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상처 위에 새로운 길을 놓을 수 있었고 저는 그 길 위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이 내려준 판결은 민재와 은정을 법적으로 심판했지만 제 인생의 진짜 의미 있는 심판은 결국 저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며 무너지느냐 아니면 그 상처를 딛고 다시 살아가느냐. 제가 할 수 있는 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야 한다. 내가 무너져버리면 정말로 그들의 승리다. 그 결심으로 저는 무너진 마음을 세워나갔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았고 운동을 하며 몸을 다시 채웠습니다. 책을 읽으며 사고를 다독였고 새로운 취미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저 자신을 조금씩 되돌리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제 삶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과 믿음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기만 위에 세워진다면 결국 흉기로 변한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한 번의 기만은 단순히 개인의 감정이 아닌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기를. 나처럼 무너지는 사람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게 지금 내 고통의 작은 의미일 것이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은 절반만 맞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의 표면은 조금씩 옅어져 갔지만 그 깊은 바닥에 박힌 배신의 기억만큼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때때로 떠오릅니다. 결혼 반지를 내밀며 환하게 웃던 은정의 얼굴, 등산 가던 길에 내 팔짱을 끼고 웃던 민재의 모습. 그 순간순간은 이제 진실을 알고 난 지금 저를 조롱하듯 떠오릅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너져 주저앉아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상담을 받으며 마음을 추슬렀고 운동을 하며 조금씩 몸을 돌아봤습니다. 책을 읽고 새로운 취미를 접하며 무너진 심리를 다잡으려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스스로를 탓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속인 게 아니다. 기만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사랑했기에 속았던 것이다. 잘못은 그들에게 있고 나는 피해자일 뿐이다. 그 말들을 저 스스로에게 수백 번 되뇌며 마침내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을 통해 민재의 근황을 들었습니다. 그는 재판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구직 활동을 했지만 이력서를 넣는 곳마다 번번이 탈락했다고 했습니다. 이유인즉 업계에 이미 소문이 돌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던 회사에서조차 소송에 연루됐다. 불륜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공식 보고 형태로 남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업계 블랙리스트처럼 낙인 찍혀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가족과의 관계도 끊겼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그의 부모님이 제게 편지를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제 아들을 용서해달라는 말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부모로서 너무 비참합니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보며 오히려 더 분노했습니다. 비참한 건 당신들이 아니라 나입니다. 저는 믿었던 친구와 아내로부터 동시에 칼을 맞았고 삶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은정의 소식도 들렸습니다. 몇 차례 직장을 옮기며 버텼지만 결국 사람들의 시선이 늘 따라붙었습니다. 저 사람 그 사건의 여자 아니냐? 하는 수군거림에 견디지 못하고 또 일을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결국 고향 근처 소도시로 이사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인터넷 카페 글 속에 XX마트에서 일하던 그 여자가 갑자기 사라졌다. 아마 그 불륜 사건 주인공 아니냐는 글귀가 돌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듯 숨어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그들의 몰락을 보면서도 제 마음은 전처럼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제가 받아야 할 정의가 돌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로 제 가슴속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돌아온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처 입은 이에게 언젠가는 복수가 주어진다.
그러던 중 저는 우연히 유튜브에서 법률 전문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변호사가 불륜과 관련된 사건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륜은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이 아닙니다. 상대방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범죄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그래서 법은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내가 겪은 건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었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범죄 같은 것이었지. 그러니 내가 이렇게 힘들었던 게 당연한 거야. 저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내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경고가 될 수 있길, 그래서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길. 지금의 저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무턱대고 믿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 자체에 대한 희망은 여전히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상대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겪었던 이 불륜과 기만의 이야기는 결국 제 인생을 부숴버렸지만 동시에 다시 제 스스로를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가 무너져 버리지 않는 한 결국 최종 승리는 저에게 돌아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비슷한 상황을 겪는다면 꼭 기억하시라고. 처음 느낀 이상함은 결코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직감은 틀리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거짓은 언젠가는 반드시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때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눈을 뜰 준비만 되어 있다면 결국 지옥 같은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지옥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